나니아 나라 이야기 1권 마법사의 조카 4장 금종과 금방망이. 이번 마법은 확실히 성공이었다. 폴리와 디고리는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다. 맨 처음엔 어둠 속을, 이어서 어슴푸레한 곳을 지나 나중에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다가 점차 밝아졌다. 둘은 문득 뭔가 딱딱한 것을 디디고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드러나면서 둘은 주위를 볼 수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참 이상한 곳이다. 폴리는 왠지 모를 전율을 느끼며 말했다. 난 이곳이 싫어. 둘이 맨 처음을 알아차린 것은 빛이었다. 그것은 햇빛도 아니었고 전깃불이나 등불이나 촛불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빛이 아니었다. 우중충하고 불구죽죽한 그 빛은 어쩐지 꺼림직했다. 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방에 고루 퍼져 있었다. 두 아이는 포장된 평지 위에 서 있었는데 주위에는 온통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 둘이 있는 곳은 지붕이 없는 어떤 안뜰 같은 곳이었다. 검푸른 빛을 띤 하늘은 유난히도 어두웠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하늘을 보았다면 거기에 빛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했을 거다. 디고리가 말했다. 여기 날씨 진짜 이상하다. 혹시 우리가 천둥번개가 칠 때나 개기일식 때 도착한 건 아니겠지? 폴리가 다시 말했다. 난 이곳이 싫어. 둘은 왜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귓속말로 주고받고 있었다. 게다가 연못 속에 뛰어든 후에는 계속 손을 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손을 놓지 않았다. 안뜰을 둘러싸고 껑충한 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벽에는 큰 창문들이 많았지만 유리창은 하나도 없었고 그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래쪽에는 거대한 기둥 모양의 아치가 기차 터널의 입처럼 시커먼 속을 드러내며 쩍 벌리고 있었다. 제법 쌀쌀했다. 모든 게 다 붉은색처럼 보이는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어쩌면 단지 기이한 불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오래된 돌들이었다. 안뜰에 깔린 납작한 돌들은 대부분 금이 가 있었다. 돌길이 바싹 붙어있는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한결같이 닳아서 무뎌진 채였다. 아치 모양의 출입구 가운데 하나는 깨진 돌로 반쯤 메워져 있었다. 두 아이는 안뜰 주변을 살펴보려고 줄곧 한자리에서 빙빙 맴돌았다. 혹시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 창문에서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내다볼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디고리가 속삭이듯 물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 아니, 여긴 온통 폐허야. 여기 온 뒤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잖아. 이대로 서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잘 들어보자. 둘은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적어도 이곳은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만큼이나 고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고요였다. 그 숲에서의 고요는 풍요롭고 따뜻하며 나무가 자라는 소리가 들릴 만큼 삶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고요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쌀쌀하고 공허한 죽음의 침묵만이 있었다. 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자랄 성쉽지 않았다. 폴리가 말했다. 집에 가자.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못 봤어. 기왕 온 김에 대충이라도 둘러봐야 할 거 아니야. 여기엔 볼거리가 하나도 없는 게 분명해. 다른 세계에 가봤자 무서워서 살펴보지도 않을 거라면 그 세계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반지를 찾은 게 아무 소용도 없잖아. 폴리는 디고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누가 지금 무섭다고 했니? 난 그냥 네가 이곳을 별로 탐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우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자, 초록색 반지를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자. 노란색 반지가 왼쪽 주머니에 있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 손을 주머니 가까이 대는 건 상관없지만 절대로 안에 넣어서는 안 돼. 자칫 노란색 반지를 만졌다간 그대로 사라져버리니까. 둘은 그렇게 하고 나서 건물 안쪽으로 통하는 거대한 아치 모양의 출입구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이윽고 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그 속에는 텅 비어있는 듯한 어둑어둑하고 광대한 홀이 이어져 있었다. 홀 저편에는 아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일렬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아치를 통해 아까 보았던 칙칙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두 아이는 바닥에 깨진 틈과 주위에 널려있는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아주 조심조심 홀을 가로질러 갔다. 한참이나 걸어간 것 같았다. 이윽고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둘은 아치를 지나 또 하나의 더 큰 안뜰에 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폴리는 금방이라도 안뜰로 무너져 내릴 것처럼 밖으로 불룩 튀어나온 벽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는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아. 어떤 곳은 지탱해주는 기둥도 없이 아치 조각만 덩그러니 공중에 떠 있는 곳도 있었다. 이곳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버려진 땅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지금껏 버텼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버틸 거야. 하지만 우린 아주 조용히 해야 돼. 간혹 소리 때문에 물체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 알프스산 눈사태처럼 말이야. 둘은 안뜰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거대한 계단을 올라가 또 하나의 다른 방으로 이어져 있는 엄청나게 큰 방을 지나갔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두 아이는 때때로 야외로 나가 거대한 궁전 주변에 펼쳐진 전경을 보리라 기대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다른 안뜰로 들어갔을 뿐이다.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시절에는 틀림없이 웅장한 곳인 것 같았다. 한때 분수가 있었던 자리도 있었다. 넓은 날개를 활짝 펼친 거대한 괴물 석상이 입을 쩍 벌리고 서 있고 입 안쪽에는 물을 뿜어내는 파이프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아래로는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한 커다란 돌수반이 있었는데 돌수반 속은 바싹 말라 있었다. 드문드문 기둥들을 친친 휘감고 있는 덩굴 식물의 마른 가지들이 보였고 덜어는 가지들이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가지들도 오래전에 죽어버린 것들이었다. 개미나 거미 또는 폐허 속에서 살만한 생물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바닥에 깔린 돌들의 갈라진 틈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에서도 잔디나 이끼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따분하고 똑같아서 디고리는 차라리 노란색 반지를 끼고 중간 장소에 따뜻하고 살아있는 푸른 숲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두 아이는 황금일지도 모르는 어떤 금속으로 된 두 개의 거대한 문 앞에 와 있었다. 문 하나가 삐쭉 열려 있어서 둘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순간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기에 비로소 볼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잠깐 동안 두 아이는 이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꼼짝 않고 앉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폴리와 디고리는 한동안 붙박인 듯 그 자리에 서서 안쪽만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둘은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람일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 사람들한테서는 조그만 움직임이나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마치 밀랍 인형들 같았다. 이번에는 폴리가 앞장섰다. 이 방 안에는 디고리보다는 폴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았다. 형상들이 하나같이 멋진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더욱이 눈부신 옷 색깔은 꼭 산뜻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어쨌든 공허하고 먼지투성이인 다른 곳에 비해 이 방을 풍요롭고 위험 있어 보이게 했다. 게다가 창문들도 더 많아서 훨씬 환했다. 그 옷들을 묘사하기란 쉽지 않다. 모두들 예복을 걸친 채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었다. 예복들의 빛깔은 진홍색, 은회색, 짙은 자주색과 산뜻한 초록색이었다. 그리고 모든 옷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었는데 하나하나마다 꽃무늬와 이상한 동물 그림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또한 그들의 왕관과 목걸이, 모든 장신구에는 엄청나게 큰 눈부신 보석들이 달려 있었다. 폴리가 물었다. 왜 이 옷들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까? 마법이야. 모르겠어? 이 방 전체가 마법에 걸려 그대로 정지해 있는 거라고. 난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에 딱 느꼈는데. 하나같이 수백 파운드짜리 옷들이야. 그러나 디고리는 그들의 얼굴 표정에 더 흥미가 있었다. 정말 볼만했다.
사람들은 방 양옆에 놓인 돌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가운데 마룻바닥은 비어 있어서 그곳으로 걸어가 차례대로 형상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나 봐. 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얼굴들은 확실히 품이 있어 보였다. 남자나 여자나 한결같이 친절하고 지혜로워 보였으며 잘생긴 종족인 듯 싶었다. 그러나 몇 걸음 더 나아갔을 때 둘은 약간 다르게 생긴 얼굴들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엄숙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두 아이는 방 중간쯤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들을 발견했다. 매우 자신감에 차있고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지 잔인한 구석이 엿보이는 얼굴들이었다. 조금씩 나아갈수록 점점 잔인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더 이상 행복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절망스러운 표정만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자기 편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 그 때문에 몹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았다. 맨 끝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제일 관심을 끌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고 키가 훤칠하며 숨막힐 정도로 험상궂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디고리는 훗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한평생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공평하게 폴리가 했던 말도 옮겨보자. 폴리는 당시 그 여자한테서 특별하게 아름다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여인은 맨 마지막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방에 더 많은 형상이 놓일 예정이었는지 그 여자 뒤에 빈 돌의자들이 수두룩했다. 디고리가 말했다. 이 뒤에 감춰진 얘기를 알고 싶어. 다시 되돌아가서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같은 걸 좀 살펴보자. 방 한가운데 있는 것은 탁자라고 할 수 없었다. 1미터가 조금 넘는 사각기둥으로 그 위에 솟은 조그만 황금아치의 작은 금종이 매달려 있었다. 그 옆에는 종을 칠 수 있는 작은 금방망이가 놓여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이게 뭘까? 뭘까? 도대체 뭘까? 폴리는 허리를 굽히고 기둥의 한 면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여기 뭐라고 쓰여있는 것 같아. 오, 그래. 뭔가 쓰여있긴 한데 읽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못 읽는다고?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 둘은 열심히 글자를 들여다보았다. 역시 예상한 대로 돌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은 이상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이상한 글자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 무슨 뜻인지 저절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만일 디고리가 방금 전에 이 방이 마법에 걸렸다고 한 말을 기억해냈다면 마법이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짐작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디고리는 워낙 정신이 팔려 있어서 미처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디고리는 기둥에 적힌 글이 무슨 뜻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다. 얼마 안 가서 둘은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거기에 시의 형태로 적혀 있는 만큼 여러분도 시를 읽듯이 읽으면 더 좋을 것이다. 모험심에 찬 이방인이여 선택하라. 금종을 쳐서 위험을 무릅쓸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쳐버릴 때까지 궁금해하든지. 폴리가 말했다. 어림없어. 위험한 짓은 안 돼. 쓸데없는 짓이 아니야.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어. 그랬다간 저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고두고 궁금해할 거야. 난 노상 그 생각만 하다가 미쳐버릴 거야. 미치광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싫어. 바보같이 좀 굴지 마. 누가 그딴 생각이나 한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거야. 미쳐버릴 때까지 궁금해할 거라고. 그게 마법이라는 거잖아. 난 벌써 그 마법에 걸린 것 같아. 폴리가 부르퉁해서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지도 않아. 그냥 그런 척할 뿐이지. 너야 그딴 거밖에 모르겠지. 넌 여자이니까. 여자애들이랑 그저 잡담이나 쓸데없는 얘기나 솔깃하지 뭘 알려고 들질 않아. 그딴 말을 할 때는 어쩜 그렇게 너네 외삼촌하고 똑같니? 딴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우린 지금... 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남자들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그러나 폴리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얼른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마. 그럼 넌 남의 흉내난 애는 못된 사기꾼이 될 거야. 디고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난 너 같은 어린애를 여자라고 부르는 건 꿈도 안 꿨어. 폴리는 이제 진짜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뭐? 내가 어린애라고? 좋아. 이제부터 어린애랑 다니느라 속 썩을 필요 없어. 난 떠나겠어. 이젠 이곳에 신물이 나. 너도 지긋지긋해. 치사하고 건방진 고집쟁이 돼지. 말도 안 돼. 디고리는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폴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노란색 반지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디고리가 나중에 그때 일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디고리가 다음 순간에 한 짓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디고리는 폴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기 전에 폴리의 손을 낚아채면서 등으로 가슴을 밀쳤다. 동시에 다른 팔꿈치로 폴리의 다른 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는 앞으로 몸을 내밀어 금방망이를 잡고서 금종을 쳤다. 땡! 맑고 힘찬 종소리가 울렸다. 그러고 나서 디고리는 폴리를 놓아주었고 둘은 떨어져서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헐떡거렸다. 폴리는 마구 울기 시작했다. 겁이 나서도 아니었고 디고리가 손목을 너무 세게 낚아채어 아파서도 아니었다. 단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2초도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싸웠던 기억조차 잊어버릴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디고리가 종을 치자마자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도 감미로운 소리가 나더니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계속 울려 퍼졌다. 종소리는 1분도 되기 전에 처음보다 2배나 더 크게 들렸고 얼마 안 가서는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커졌다. 그러더니 어느새 아이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커져 있었다. 똑같은 음으로 감미롭게 울려 퍼지며 증폭되는 소리.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이 깃들여 있었다. 이윽고 그 거대한 방 안의 대기 속에 그 소리가 진동하면서 발밑의 돌바닥이 덜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소리에 다른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나는 기차의 기적 소리 같더니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같은 게 불길한 느낌을 주면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간 아주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마침내 난데없는 벼락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발이 공중으로 훌쩍 솟아오를 정도로 땅이 흔들리더니 방 한 귀퉁이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돌덩이들이 아이들 주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벽이 심하게 흔들렸다. 다음 순간 종소리가 뚝 멎었다. 먼지 구름도 깨끗이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진 것이다. 마법 때문에 지붕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컸던 그 종소리가 때마침 허물어지려던 벽들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울렸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폴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자, 이제 성에 찼니? 어쨌든 모든 게 끝났어. 둘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생 이보다 더 큰 착각을 한 적은 없었다. 5장 불길한 낱말. 두 아이는 종이 달린 기둥 너머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종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직 부서지지 않은 방 끝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무슨 소린가 해서 번개같이 돌아보았다. 예복을 입은 형상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디고리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어선 모습을 보니 그 여인은 생각보다 키가 더 컸다. 왕관과 예복뿐 아니라 번뜩이는 눈빛과 입술 선만 보아도 그 여인이 위대한 여왕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여왕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부서진 곳과 아이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여왕의 얼굴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놀랐는지 어쨌는지조차 헤아릴 수 없었다. 여왕은 성큼성큼 걸어 나와 물었다. 누가 나를 깨웠지? 누가 마법을 푼 거야? 디고리가 대답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여왕은 디고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희고 아름다운 손이었지만 디고리에겐 꼭 강철 집게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너란 말이냐. 그냥 보통 어린애인데
누가 봐도 너한테는 왕족이나 귀족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집에 들어온 게냐? 폴리는 디고리처럼 자신도 여왕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 얼른 말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마법으로요. 그러나 여왕은 폴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디고리만 계속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사실이냐? 디고리가 대꾸했다. 네, 사실이에요. 여왕은 한 손을 디고리의 턱 밑에 대고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위로 들어 올렸다. 디고리는 같이 쏘아보려고 했지만 곧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다. 여왕의 눈에는 디고리를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다. 여왕은 1분도 넘게 디고리를 뜯어보고 나서 디고리의 턱에서 손을 떼고 말했다. 너는 마법사가 아니다. 내게는 그런 흔적이 없어. 기껏해야 마법사의 졸개쯤 되겠지. 네가 여기 온 것은 다른 사람의 마법 때문일 거야. 네, 앤드류 외삼촌이 보냈어요. 순간 그 방은 아니지만 어딘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와르르 돌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바닥이 흔들렸다. 여왕이 말했다. 여기에 곧 큰 재난이 닥칠 거야. 궁전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몇 분 안에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자네 밑에 깔려 죽고 말 거야. 여왕은 마치 시간을 알려주는 듯 태연하게 말하며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여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소 부르퉁해 있던 폴리는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잡고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왕은 말은 태연하게 했어도 동작은 아주 민첩했다. 폴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따져볼 새도 없이 여왕은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센 큼지막한 손으로 폴리의 왼손을 움켜쥐었던 것이다. 폴리는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여자야. 내 팔을 단번에 부러뜨릴 정도로 힘이 센걸? 이 여자가 왼손을 잡고 있으니 노란색 반지에는 손도 못 대겠네. 오른손을 뻗어봐도 왼쪽 주머니 닿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이 여자가 뭐 하는 거냐고 묻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한테 반지의 비밀을 알려줘서는 안 돼. 디고리가 입을 다무고 있을 정도로 똑똑하면 좋겠는데. 디고리와 단둘이서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여왕은 아이들을 끌고 형상들이 있는 홀에서 긴 복도를 지나 전체가 하나의 미로 같은 홀과 계단과 안대를 빠져나갔다. 그러는 동안 줄곧 여기저기서 거대한 궁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가끔씩은 아주 가까운 데에서도 들렸다. 한 번은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커다란 아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여왕은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디고리와 폴리는 보조를 맞추느라 총총 걸음을 쳤다. 그런데 여왕은 두려워하는 기색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다. 디고리는 속으로 감탄스러웠다. 와, 굉장히 용감한데? 게다가 힘도 세고 진짜 여왕이라고 부를만해. 우리한테 여기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 여왕은 걸어나가면서 짬짬이 이야기해 주었다. 저건 지하 감옥으로 가는 문이야. 저 통로는 1급 고문실로 이어진 거지. 이건 옛 연회장이야. 내 증조부께서는 여기서 700명의 귀족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곤 다들 실컷 마시기도 전에 죽여버리셨지. 그들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었거든. 그들은 마침내 지금까지 본 곳 중에 가장 크고 웅장한 홀 안으로 들어갔다. 디고리는 그 홀의 크기나 맞은편 끝에 있는 거대한 문들로 보아 드디어 중앙 출입구로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는 디고리가 확실히 옳았다. 시커먼 문들은 우리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까만 금속이나 흑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문마다 거대한 빗장이 걸려 있었는데 너무 높아 손이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었다. 디고리는 나갈 수 있을까 싶었다. 여왕은 디고리의 손을 놓고 자신의 팔을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고는 문에다 뭔가 던지는 듯한 몸짓을 했다. 순간 우뚝 솟은 육중한 문들이 마치 비단으로 만든 문처럼 1초 동안 덜덜거리며 요동을 치더니 산산이 부서져 내리며 문지방에 먼지 더미가 수북이 쌓였다. 디고리는 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여왕은 다시 디고리의 손을 움켜잡으며 물었다. 네 외삼촌이라는 마법사도 나 같은 힘을 지녔더냐?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되겠지. 지금 본 걸 단단히 기억해도 내 앞길을 막으면 뭐든지 이렇게 되지. 아이들이 지금껏 이 나라에서 본 빛보다 훨씬 많은 빛이 방금 뻥 뚫린 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이들은 여왕을 따라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도 놀라지 않았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으나 별로 신선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높다란 테라스에서 발 아래 펼쳐진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평선 가까이에는 우리 세계의 태양보다 훨씬 커다란 붉은 태양이 나직이 떠 있었다. 디고리는 곧 그 태양이 우리의 태양보다 더 오래된 태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태양은 수명이 다한 것처럼 지친 듯 그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양 왼쪽으로는 밝게 빛나는 큰 별 하나가 높이 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 보이는 것이라곤 그 두 개뿐. 사방은 온통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땅에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광활한 도시가 눈길 닿는 데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사원, 탑, 궁전, 피라미드, 다리 따위가 그 시들어가는 태양빛에 불길해 보이는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도시를 가로질러 흘렀던 거대한 강은 벌써 오래전에 물이 말라버려 이제는 강바닥에 잿빛 먼지만 가득 쌓인 마른 하천이 되어버렸다. 여왕이 말했다. 누구도 다시는 보지 못할 저것들을 잘 봐두거라. 이 세계, 아니 모든 세계의 놀라움이자 왕 중의 왕인 도시, 저 위대한 도시 찬을 말이다. 너희 외삼촌도 이처럼 거대한 도시를 다스리느냐? 아니요. 디고리는 앤드류 외삼촌이 도시 같은 건 다스리지 않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여왕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이제는 조용하지. 하지만 나는 찬의 대기 전체가 사람의 발소리,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 채찍 소리와 노예들의 신음소리, 천둥 같은 전차 소리, 사원에서 재물을 바칠 때 치는 북소리 따위에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던 이곳에 서 있던 때가 있었지. 거리마다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찬강이 붉게 흐를 때에도 나는 여기에 서 있었어. 여왕은 잠시 쉬었다가 덧붙였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어떤 여인이 영원히 없애버렸다. 누가요? 귀고리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나야. 세계의 여왕, 마지막 여왕인 제이디스지. 두 아이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덜덜 떨며 조용히 서 있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 언니 잘못이었어. 언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모든 신들의 저주가 영원토록 언니에게 깃들지어다. 나는 언제라도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래, 언니가 나한테 왕위를 넘겨준다면 목숨도 살려줄 셈이었지. 그런데 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야. 언니의 자만심 때문에 세계 전체가 파괴되었어.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둘 다 마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엄숙하게 서약했지. 하지만 언니가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데 난들 어쩌겠어. 바보, 언니는 내 마법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 언니는 내가 그 불길한 낱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야. 언니는, 늘 약해 빠진 언니는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걸까? 디고리가 물었다. 그게 뭐죠? 제이디스 여왕은 대답했다. 비밀 중에 비밀이지. 우리 종족의 위대한 왕들에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낱말이 있어. 정식으로 의식을 갖추고 그 말을 내뱉으면 말한 사람만 빼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말이야. 그러나 역대 왕들은 나약하고 인정이 너무 많았어. 왕위 계승자들한테서 결코 그 낱말을 알려고 들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냈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맹세했고. 하지만 나는 비밀 장소에서 그 낱말을 배웠고 그에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도 치렀어. 난 절대 그 낱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내뱉게 만들었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언니를 이기려고 했었지. 내 군대의 피를 물처럼 쏟아부으면서. 폴리가 중얼거렸다. 찬이네. 여왕이 말했다. 마지막 대전투가 이곳 찬에서 사흘 동안 격렬하게 벌어졌지. 나는 그 사흘 동안 바로 이곳에서 전투를 내려다보았어. 마지막 남은 내 병사가 쓰러질 때까지 나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천벌을 받을 우리 언니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이 테라스를 향해 저 거대한 계단을 반쯤 올라오고 있었지. 나는 언니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언니는 무섭게 번뜩이는 사악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이겼어 하고 말하더군. 나는 그래 이겼지. 하지만 언니가 이긴 게 아니야.
하고 말했지. 그러고는 그 불길한 낱말을 내뱉었어. 한순간이 지나자 태양 아래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나밖에 남지 않았지. 디고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왕이 되물었다. 어떤 사람들? 폴리가 대신해서 말했다. 보통 사람들 말이에요.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요. 여자들이랑 아이들이랑 동물들 말이에요. 여왕은 말했다. 모르겠니? 난 여왕이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백성들이 내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지? 디고리가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됐어요. 네가 그저 보통 사내라는 걸 깜빡했구나. 어찌 네가 나라 일을 알겠느냐. 꼬마야, 너나 평민들에게는 그릇될 법한 일이 나처럼 위대한 여왕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 내 어깨에는 세계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어. 우리는 모든 규범에서 자유로워야 하느니라. 우리의 운명은 고귀하고 고독한 것이지. 디고리는 갑자기 앤드류 외삼촌이 이와 똑같은 말을 한 기억이 났다. 하지만 제이디스 여왕이 그 말을 할 때는 훨씬 품위 있게 들렸다. 아마도 앤드류 외삼촌은 키가 2m 13cm도 아니고 눈부시게 아름답지도 않아서였을 것이다. 디고리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선조들의 형상이 있는 홀은 이미 강한 마법에 걸려있는 상태였어. 그 마법은 선조들의 형상처럼 나도 그 사이에서 잠을 자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 누군가가 와서 저 종을 쳐서 나를 깨우기 전까지는 따뜻한 온기나 음식도 없이 천년만년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 디고리가 물었다. 태양을 저렇게 만든 것도 그 불길한 낱말이었나요? 제이디스 여왕이 되물었다. 어떻게? 아주 커다랗고 아주 빨갛고 또 아주 차갑게 말이에요. 늘 저랬어. 적어도 수십만 년 동안. 너희 세계는 태양이 다르게 생겼느냐? 네, 더 작고 더 노랗죠. 게다가 열도 무진장 많아요. 여왕은 아하 하고 소리를 쭉 잡아 뺐다. 디고리는 최근에 앤드류 외삼촌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탐욕스러운 표정이 여왕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여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 세계는 젊겠구나. 여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황폐해진 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설령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뉘우쳤는지는 몰라도 여왕은 그런 눈치 따위는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윽고 여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 가자. 여기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춥구나. 두 아이가 물었다. 어디로요? 제이디스 여왕은 놀라서 되물었다. 어디냐고? 당연히 너희가 사는 세계지. 폴리와 디고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폴리는 처음부터 여왕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디고리도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 여왕에 대해 알고 싶은 만큼은 다 안 것 같았다. 여왕은 확실히 집에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다. 설령 데려가고 싶었더라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몰랐다.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폴리는 반지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고 디고리 역시 폴리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디고리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말까지 더듬었다. 저 우리 세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시는지 몰랐어요. 제이디스 여왕이 물었다. 나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너희들을 여기 보낸 거냐? 우리 세계를 좋아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폴리, 이분이 계실 만한 곳이 못 되지 않니? 엄청나게 따분한 곳이에요. 사실 구경할 만한 가치도 없죠. 내가 다스리면 곧 볼만해질 거야.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여왕은 업신여기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수많은 왕들은 자신들이 찬 가문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다 실패하고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어. 멍청한 놈. 너는 이 미모와 마법을 지닌 내가 1년 안에 너희 세계를 삼키지 못할 성실뿐이야. 마법을 준비해라. 당장 가자. 디고리가 폴리에게 말했다. 무서워 죽겠어. 제이디스 여왕이 말했다.
너희 외삼촌 때문에 겁이 나나 보지.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대우만 해준다면 목숨과 왕좌는 유지하도록 해주겠어. 너희 외삼촌과 싸우러 가는 건 아니니까. 이곳에 너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낸 걸 보면 대단한 마법사일 테지. 그 사람은 너희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냐, 아니면 그저 일부만 다스리는 왕이냐. 외삼촌은 어디 왕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마법은 언제나 왕족의 피와 함께하는 법. 평민이 마법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 네가 뭐라고 대답하든 난 진실을 알 수 있어. 너희 외삼촌은 그 세계에서 위대한 왕이자 위대한 마법사야.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요술 거울이나 마법의 연못을 통해 내 얼굴을 보았을 거야. 내 아름다움에 반해서 너희 세계의 토대를 뒤흔들 강력한 마법을 썼겠지. 아마 너한테 세계와 세계 사이에 엄청난 시면을 건너 날 데려오라고 했을 테고. 대답해봐. 내 말이 맞지? 디고리가 말했다. 글쎄요. 그러자 폴리가 벌컥 소리쳤다. 글쎄요라니.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왕은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버르장머리 없는 종년. 그러면서 여왕은 폴리의 가장 아픈 정수리께 머리카락을 잡아채려다가 두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지금요. 디고리가 소리치는 순간 폴리도 동시에 소리쳤다. 어서! 아이들은 재빨리 왼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반지를 낄 필요조차 없었다. 반지에 손이 닿자마자 황량한 세계가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은 점점 위로 솟구쳐 올랐고 따뜻한 초록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6장 앤드루 외삼촌의 첫 고생. 폴리가 비명을 질렀다. 놔! 놔! 디고리가 말했다. 넌 안 접었어. 그 순간 아이들의 머리가 연못 밖으로 쑥 나왔다. 주위엔 또다시 햇볕이 따뜻하고 고요한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이 나타났다. 지금 막 퀴퀴하고 폐화가 된 곳을 떠나와서 그런지 숲은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내 생각에는 두 아이가 다시 이런 기회를 잡았으니 자신들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비몽사몽간에 누워서 나무들이 자라나는 소리에 즐거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신이 말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잔디밭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아이들은 자기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여왕은, 아니 마녀는 폴리의 머리카락을 꽉 쥐고 따라왔다. 폴리가 놔! 하고 소리쳤던 건 그 때문이다. 어쨌든 이 일로 앤드루 외삼촌 자신도 몰라서 디고리에게 말해주지 못했던 반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뛰어들 때 반드시 반지를 끼거나 만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과 다 있게만 해도 충분했다. 반지들은 그렇게 자석처럼 작용한다. 자석으로 핀을 집으면 첫 번째 핀이 닿아 있는 다른 핀들도 모조리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제이리스 여왕은 좀 전과 달라 보였다.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더 파리해서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게다가 여왕은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마치 그곳의 공기에 질식이라도 하듯 숨쉬기 힘들어했다. 아이들은 이제 여왕이 조금 더 무섭지 않았다. 폴리가 소리쳤다. 놔요! 내 머리카락을 놓으라고요! 왜 안 놔요? 디고리도 말했다. 이봐요. 그 머리카락 놔요 당장. 두 아이는 돌아서서 여왕과 싸웠다. 아이들은 여왕보다 더 힘이 세서 몇 초 만에 머리카락을 놓게 만들었다. 여왕은 헐떡이며 몸을 뒤로 젖혔다.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폴리가 말했다. 티고리, 어서! 반지를 바꿔 끼고 집으로 가는 연못에 뛰어들자. 마녀가 비틀비틀 아이들을 뒤쫓으며 힘없이 외쳤다. 도와줘. 도와줘 제발. 날 데려가줘. 이 무시무시한 곳에 두고 가지마. 날 죽이는 짓이야. 폴리가 심술궂게 말했다. 그건 나라 일이에요. 당신이 당신 세계의 사람들을 몽땅 죽였던 것처럼요. 어서 가자, 디고리. 둘은 초록색 반지를 꼈다. 하지만 디고리가 말했다. 아이 참 어떡하지? 디고리는 여왕이 딱하다고 느꼈다. 폴리가 재촉했다. 멍청하게 굴지마. 보나마나 연극이야. 어서 서둘러. 그러고서 두 아이는 집으로 가는 연못에 뛰어들었다. 폴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표시해두길 잘했어. 그런데 막 연못 속으로 뛰어든 순간 디고리는 크고 차가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자신의 귀를 잡는 것을 느꼈다. 이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뒤죽박죽이 된 우리 세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좀 전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힘이 점점 더 세졌다. 마녀가 힘을 되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디고리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곧이어 폴리와 디고리는 앤드루 외삼촌의 서재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외삼촌은 디고리가 머나먼 세계 저편에서 데려온 놀라운 생명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외삼촌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도 당연했다. 디고리와 폴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마녀는 원상태로 회복한 게 확실했다. 우리 세계의 평범한 주위 것들 속에서 마녀를 보니 기절초풍할 만한 모습이었다. 차 안에서도 겁나는 존재였지만 런던에서는 그야말로 공포 덩어리였다. 우선 두 아이는 그때까지 마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디고리는 마녀를 보면서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간혹 찬 왕족의 혈통에는 거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쩌면 디고리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키조차 마녀의 아름다움과 사나움과 난폭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녀는 런던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팔팔해 보였다. 앤드루 외삼촌은 손을 비비며 허리를 굽혔다. 솔직히 말하면 극도로 겁에 질린 듯했다. 외삼촌은 마녀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난쟁이 같았다. 마녀와 외삼촌은 얼굴 표정이 어딘지 서로 닮은 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악한 마법사들의 표정이었으며 제이디스 여왕이 디고리의 얼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흔적이었다. 둘을 같이 놓고 봐서 좋은 점은 여러분이 앤드루 외삼촌을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방울뱀과 마주치고 나서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나 미친 듯이 날뛰는 황소와 마주치고 나서 암소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디고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쳇, 외삼촌이 마법사라고? 말도 안 돼. 이제 보니 저 여자가 진짜 마법사였어. 앤드루 외삼촌은 연신 손을 비비며 굽실거리고 있었다. 아주 정중한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입이 바싹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외삼촌의 반지 실험은 자신이 원하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외삼촌은 몇 년 동안 잠시 마법에 손을 대긴 했지만 위험한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겨왔다. 외삼촌한테는 이제껏 이런 일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제이디스 여왕이 입을 열었다. 그다지 큰 소리는 아니었으나 방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었다. 나를 이 세계로 불러낸 마법사는 어디 있지? 앤드루 외삼촌은 숨가쁘게 말했다. 네, 저는 무척 영광스럽고 무척 송구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기쁨에 마치 제가 준비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제이디스 여왕이 말했다. 이 멍청아, 마법사는 어디 있냐니까. 접니다. 저 버릇없는 아이들이 저지른 어떤 무례한 짓도 용서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여왕은 한층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내 놈이라고. 그러고는 한 걸음에 방을 가로질러 가서 앤드루 외삼촌의 잿빛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뒤로 젖히더니 외삼촌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여왕은 찬 궁전에서 디고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 것처럼 앤드루 외삼촌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앤드루 외삼촌은 연신 초조하게 입술을 핥으며 눈을 껌뻑거렸다. 드디어 여왕이 외삼촌을 놓아주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놓는 바람에 외삼촌은 뒤로 비틀비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다. 여왕은 업신여기는 투로 말했다. 너도 마법사 나부랭이긴 하군. 일어나 얼뜨기. 마치 너하고 동등한 사람과 말할 때처럼 나자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마법을 알았지? 너한테는 왕족의 피가 조금도 흐르지 않는데 말이야. 앤드루 외삼촌은 더듬더듬 말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요. 정확히 왕족은 아닙니다. 캐털리가는 아주 오래된 가문이지요. 옛날 도셰셔 가문입니다. 조용히 해. 네가 누군지 알겠어. 시시껄렁한 마법사지. 규칙이나 책에 의존해서 마법을 쓰는 그따위 마법사 말이다. 네 피와 마음에는 진짜 마법이 존재하지 않아. 너 같은 종족은 우리 세계에선 1000년 전에 이미 없어졌지.
하지만 여기서는 내 종이 되는 걸 허락해주겠어. 저는 어떤 봉사도 기쁘고 무척 행복할 겁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잔말 마. 넌 말이 너무 많아. 입 다물고 첫 번째 임무나 들어. 여긴 제법 큰 도시 같은데 말이야. 전차나 날아다니는 양탄자나 훈련 잘된 용이나 너희 나라에서 왕족들이 쓰는 거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당장 탈 것을 구해와. 그리고 내 신분에 어울리는 옷과 보석과 노예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내일 세계 정복을 시작할 테니까. 앤드루 외삼촌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말했다. 저 당장 마차를 불러오겠습니다. 앤드루 외삼촌이 거의 문에 다다르자 마녀가 소리쳤다. 잠깐, 반역할 생각은 아예 집어치워. 내 눈은 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 네가 어딜 가든 주시할 거야. 배신할 조짐이 보이는 즉시 마법을 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네가 앉는 곳은 죄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처럼 느껴질 테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발밑엔 보이지 않는 얼음덩어리가 있을 거야. 이제 가봐. 앤드루 외삼촌이 나가는 모습은 한마디로 풀 죽은 개 같았다. 두 아이는 이제 제이디스 여왕이 숲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마디 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러나 마녀는 그때뿐 아니라 나중에도 그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마녀는 그 고요한 장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뻔질나게 마녀를 그곳에 데려가고 오랫동안 그곳에 남겨둔다 해도 마녀는 여전히 그런 사실조차 모를 것 같았다. 마녀는 아이들과 함께 혼자 남았지만 아이들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물론 마녀다운 행동이었다. 찬에서 마녀는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디고리였기 때문에 폴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앤드루 외삼촌이 있으니까 디고리한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마도 마녀들은 거의가 이럴 것 같다. 마녀들은 이용할 수 없는 사물이나 사람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는 법이다. 그들은 너무나도 계산 속이 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 2분 정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제이디스 여왕이 발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것으로 보아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제이디스 여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늙은 군뱅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채찍을 가져올 걸 그랬어. 제이디스 여왕은 아이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앤드루 외삼촌을 뒤쫓아 성큼성큼 방에서 걸어나갔다. 폴리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휴,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어. 너무 늦어서 혼나겠어. 디고리가 말했다. 그렇게 해. 되도록 빨리 돌아오고. 마녀가 여기 있는 건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야. 무슨 수를 써야지. 그딴 건 너네 외삼촌이 할 일이야. 마법으로 이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 그래도 돌아올 거지? 응? 설마 이런 공경에 나 혼자 놔두진 않겠지? 폴리는 다소 쌀쌀맞게 말했다. 천장구를 통해 집에 가겠어.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내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사과해야 하지 않니? 디고리가 소리쳤다. 사과? 나온 참 개집애처럼. 내가 뭘 어쨌는데. 폴리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아, 물론 아무 짓도 안 했지. 온갖 밀랍 인형들이 있는 그 방에서 겁쟁이 골목대장처럼 내 손목을 부러뜨릴 뻔했을 뿐인데 뭐. 또 바보 멍청이처럼 금방망이로 종을 친 것뿐이고. 숲에서 괜히 꾸물거리다가 우리 세계의 연못으로 뛰어들기 전에 마녀가 널 붙잡을 시간을 주었을 뿐이지. 그 정도지 뭐. 디고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말했다. 그래 좋아. 사과할게. 밀랍 인형이 있는 방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말 미안해. 자,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대해주고 꼭 돌아와줘. 네가 오지 않으면 난 끔찍한 공경에 빠지고 말 거야.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 시뻘겋게 달군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얼음덩어리가 있는 건 너네 외삼촌이잖아. 안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걱정하는 건 엄마야. 저 괴물이 엄마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마녀 때문에 놀라서 엄마는 돌아가실지도 몰라. 폴리는 금세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래. 그럼 좋아. 우리 화해하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게. 하지만 지금은 가야겠어. 폴리는 작은 문을 지나 천장굴로 기어나갔다. 석가래 사이의 그 어둑한 곳은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척 신나고 모험으로 가득 찬 곳 같았으나 이제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흔해 빠진 곳으로 보였다.
우리는 이제 앤드루 외삼촌에게 돌아가야겠다. 앤드루 외삼촌이 다락방 계단을 비틀비틀 내려가는 동안 그 가엾은 늙은 심장은 벌떡벌떡 뛰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줄곧 이마에 손수건을 대고 있었다. 아래층에 있는 자기 침실에 이르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맨 먼저 한 일은 술병과 술잔을 찾아 옷장 속을 더듬은 일이었다. 레티 이모가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언제나 그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외삼촌은 조금 더러운 술잔에 술을 찰랑찰랑하게 가득 따라서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 나서 숨을 깊이 내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이고, 떨려서 미치겠네.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이런 건 난생 처음이야. 앤드루 외삼촌은 두 번째 잔을 따라서 또 마셨다.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그런 옷을 본 적이 없겠지만 나는 그 옷을 기억할 수 있다. 앤드루 외삼촌은 항상 턱을 치켜 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깃이 빳빳하고 윤이 나는 칼날을 목에 달고 무늬 있는 하얀 조끼를 입고서 금식의 줄을 앞자락에 늘어뜨렸다. 위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만 입는 제일 좋은 프로코트를 입고 제일 좋은 실크 모자를 꺼내서 깨끗이 닦았다. 외삼촌은 화장대의 화병에서 꽃 한 송이를 뽑아 단축구멍에 꽂았다. 왼쪽 작은 서랍에서는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향수 몇 방울을 뿌렸다. 두꺼운 검정 리본으로 코안경을 집어서 눈가에 끼우고 나서 앤드루 외삼촌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다. 다들 알다시피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은 데가 있고 어른들 역시 그와는 종류가 다르지만 바보 같은 데가 있다. 바로 이 순간 앤드루 외삼촌은 가장 어른스러운 식으로 바보짓을 하기 시작했다. 마녀가 같은 방에 있지 않으니 좀 전까지 얼마나 무섭게 굴었는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마녀의 기막힌 아름다움만 점점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외삼촌은 연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가. 어쩌면 그리도 아름다울 수가. 우아한 피조물이야. 앤드루 외삼촌은 아무튼 이 우아한 피조물을 데려온 이들이 바로 아이들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마법을 써서 미지의 세계에서 마녀를 불러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앤드루 외삼촌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임마 너 나이보다 엄청 젊어 보인다. 고상해 보이는데요 신사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보 같은 늙은이는 마녀가 자기와 사랑에 빠질 거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술 두 잔이 그 상상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고 최고급 옷이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앤드루 외삼촌은 어쨌거나 몹시 허영심에 들떠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마법사가 된 것이기도 했다. 앤드루 외삼촌은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녀에게 핸섬 마차를 불러오라고 시키고는 응접실을 기웃거렸다. 거기에는 외삼촌의 예상대로 레티 이모가 있었다. 레티 이모는 침대 매트리스를 손질하느라 바빴다. 창가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이모는 무릎을 꿇고 한창 일하는 중이었다. 앤드루 외삼촌이 말을 건넸다. 아, 나의 사랑하는 레티시아 누님. 난 밖에 나가야겠는데요. 5파운드 정도만 빌려주세요. 그래야 좋은 여인이지요. 레티 이모는 하던 일에서 눈도 떼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안 돼 앤드루. 너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사랑하는 여인, 이젠 제발 골치 아프게 굴지 마세요. 몹시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누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난 궁지에 몰린다고요. 레티 이모는 앤드루 외삼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앤드루, 넌 내게 돈 달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이 말 뒤에는 어른들의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있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앤드루 외삼촌은 레티 누님을 위해 사업을 관리해준다 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브랜디와 여송연 청구서만 엄청나게 늘어나 레티 이모를 30년 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앤드루 외삼촌이 말했다. 나의 여인, 이해를 못하는군요. 나는 오늘 예상치도 않았던 지출을 하는 겁니다. 손님을 좀 대접해야 해요. 제발 좀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도대체 네가 대접할 손님이 누군데 앤드루? 어떤 고귀하신 손님이 방금 도착하셨어요. 고귀하신 건달이겠지. 지난 1시간 동안 초인종이 울린 적도 없었어. 그 순간 느닷없이 문이 열렸다.
레티 이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놀란 눈으로 문가를 쳐다보았다. 화려한 옷을 입은 거구의 여인이 맨팔을 드러낸 채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던 것이다. 바로 마녀였다.